안녕하세요. 저는 여느 때처럼 사연 들으며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60을 넘긴 국밥 파는 아줌마입니다. 정작 제 이야기를 이런 곳에 털어놓으려니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배움이 짧아 그리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62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시장 국밥집 아줌마였겠지만 저한테 그 국밥집은 제 청춘이었고 제 눈물이었고 제 전부였어요. 26에 남편을 잃고 나서 세상에 기댈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손에 쥔 거라고는 갓 돌진한 아들 하나,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도끼뿐이었습니다. 그 도끼로 30년을 살았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육수를 끓이고 자정이 넘어 파장하고 집에 오면 쓰러지듯 잠들었다가 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신겨지는 날도 있었지만 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쉬면 안 됐어요. 아들 학원비가 있었고 아들 대학 등록금이 있었고 아들 앞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았더니 어느 날 번화가 한복판에 상가 건물 한 채가 생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국밥 냄새 배인 손으로 서류를 꼭 쥐고서요. 그 건물이 제 평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국밥집 문을 잠그고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마셨습니다. 눈물이 소주잔에 뚝뚝 떨어졌는데 짠지 쓴지도 몰랐어요. 그냥 좋았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30년을 버텼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진 않았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아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직업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잘 사는 사돈, 능력 있는 며느리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제가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돈을 벌어뒀고 아들도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며느리의 인상이었습니다. 첫 만남 내내 한 번 웃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고 예의는 있는 듯한데 무언가 사근사근한 맛이 없더군요. 하지만 제가 반대를 할 입장도 아니고 아들이 좋다는데 굳이 반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보면 볼수록 나쁘지 않았어요. 내 식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들의 말처럼 낯을 가려 잘 웃지 않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난 이제 네 친정 엄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고 정말 딸처럼 며느리를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주고받고 아들 내외가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얼굴을 비쳤어요. 제가 반찬을 잔뜩 싸주면 며느리가 맛있다고 문자를 보내왔고 아들 생일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크게 화려하진 않아도 평탄했어요. 그래서 더 몰랐나 봐요. 그게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요. 결혼 5년 차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한테서 안부 전화가 뚝 끊겼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면 힘들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걸 알긴 한데 요즘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잘 지내요. 별일 없고요. 그럼 다행이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밥도 못 챙겨 먹겠어요. 어머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만 끊을게요. 끝이었어요. 예전엔 통화 한 번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줄줄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답형으로 뚝뚝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한테 억지로 대꾸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다 큰 애들 사는 것을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냥 며느리가 요즘 예민한가 보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만 스트레스만 받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좀 더 일찍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의 생일날이었죠. 늘 그러하듯 미역국, 반찬, 고기볶음 등을 만들어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 아들 집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매년 그렇게 만들어 가져다 주고 문자를 남기면 아들 내외가 챙겨 들어가곤 했었거든요. 집으로 불러 먹여도 되고 집안까지 직접 가져다 줘도 됐지만 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을 챙김다시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부담이 되거나 귀찮을까 싶어 나름 고민하다 생각해낸 방법이었죠. 아이스박스를 문 앞에 내려두고 막 돌아서려는데 딸깍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돌아봤어요. 그런데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이런 걸 두고 가세요? 여기 사람들 이사 갔어요?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에겐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언제요? 한 달도 더 됐는데요. 저는 아이스박스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1층에 내려와서 아이스박스를 들고 잠깐 서 있었어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 이사했니? 아니 오늘 너 생일이라서 늘 하듯이 너 줄 음식 좀 싸서 집 앞에 두고 돌아섰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지 뭐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희가 이사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네, 이사했어요. 급하게 하느라 말할 틈도 없었네요.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무미건조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상처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괜찮은 척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 그럼 주소 좀 알려주려무나. 반찬 해놓은 거 가져다 줄게. 미역국도 먹어야 할 거 아니니? 아니요, 이미 미역국 챙겨 먹었어요. 반찬도 많아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어머님 가지고 가셔서 드세요. 어? 아무리 그래도 너 주려고 만들었는데 주소만 알려줘. 너희 귀찮게 하는 일 없도록 앞에 가져다 놓고 갈게. 늘 하듯이 말이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많이 해서 아까워서 그래. 제 말에 며느린 한숨을 푹 쉰다 싶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며느리를 나쁘게 만드세요? 어? 지금 제가 이사한 집 알려드리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사한 집은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얼른 집에 가세요. 음식은 먹은 걸로 칠게요. 며느린 전화를 끊었고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들고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 생일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고기 볶고 그걸 들고 왔다가 이 꼴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또 멍하니 앉아있으니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역시 저를 걱정하는 건 아들뿐이라는 생각을 하며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옛날 우리 집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갔다며. 그래. 이사를 갔으면 엄마한테도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엄마가 헛걸음할 일도 없었잖아. 우리가 애도 아니고 이사했다고 꼭 엄마한테 알려야 해? 엄마,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있고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그리고 집사람 생일도 굳이 안 챙겨줘도 돼. 엄마도 힘들고 집사람도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나도 중간에서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챙기지 마. 집도 우리가 엄마 집으로 찾아갈게. 알겠지? 아들은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는 남몰래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고 더는 아들에게 괜한 기대를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고 아들도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려니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얼마나 생각했나 모릅니다. 그렇게 저도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의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6살 아래로 평생 제가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 키우는 내내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줬던 하나뿐인 동생이었어요. 그 시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나 좀 봐야겠어. 급하게 할 말 있어. 만나자고 한 곳은 시장 근처 작은 국수집이었어요. 시누이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씩씩한 사람인데 그날은 뭔가 눌려있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누이가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지 않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사실 요즘 가게 때문에 좀 힘들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당장 목돈이 없어서. 언니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시누이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였는데 요즘 장사가 쉽지 않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금액을 물어봤더니 크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융통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국밥집 뒤에 좀 모아둔 게 있으니까. 시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국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해왔길래 처음엔 반가웠어요. 혹시 지난번 일을 사과하러 전화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어머님, 고모님한테 돈 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내가 시누이한테 돈 빌려주기로 한 걸 어떻게 알았나 싶었거든요. 그게 왜? 어머님, 그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고도 찝찝해서 알아보니까 보증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세요. 사기당하실 수도 있다고요. 이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누이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시누이가 아닌 버팀목이 되었던 동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니까요. 더불어 말도 없이 집을 이사하고 주소도 절대 알려주지 못한다고 한 것이 마지막 통화였는데 대뜸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사기라니? 네 고모가 어디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이니?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상관하지 마라. 어머님, 제발 자식 말도 좀 들으세요. 괜히 이런 말 하겠어요? 괜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 않니? 내 돈이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그렇게 전화를 끊긴 했지만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은 며칠이 지나도 가시질 않았어요. 시누이한테는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며느리 말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 말 한마디에 등 돌릴 순 없었거든요. 시누이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고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 돈은 제가 충분히 융통해 줄 수 있는 돈이었고 시누이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울음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분노가 섞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 지금 언니 며느리한테 전화 받았어.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처먹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자식 키우는 남의 집안 거덜내려고 작정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가 끓어오르기 전에 먼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 말을 며느리가 했다고? 언니, 나 다신 언니 집안이랑 엮이기 싫어. 며느리 무서워서 돈도 안 쓸게. 그러니까 그 돈 다시 가져가.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시누이는 전화를 끊었고 전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밤새 울어준 사람이었고 아들 학교 입학식 날 저 대신 손잡고 가준 사람이었어요. 명절마다 국밥집 와서 설거지 도와주고 제가 몸져 누울 때면 가게 문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시누이는 시댁 식구 이전에 그냥 제 동생이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 말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고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집사람이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고모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었겠어? 집사람도 그냥 참다 한마디 한 거겠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마른 침만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릅니다.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해도 어른한테, 그것도 네 고모한테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엄마 돈 노린다는데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 엄마 말처럼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애한테 하듯이 타일러? 집사람도 고민 많이 하다 연락한 거야, 엄마 생각해서. 그리고 고모 도울 돈이 있으면 나를 좀 줘. 나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30년을 키운 아이였어요. 어릴 때 밥 먹다 숟가락 내려놓으면 나물 반찬 싫냐고 다시 볶아줬던 아이. 새벽에 학교 가기 싫다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을 때 발 간지럼 태워서 웃겨줬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말보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고모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했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럽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 예순이 넘어서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억울하거나 분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냥 쓸쓸한 거였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젠 알 만큼 살았으니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국밥집에 오는 단골들 중에 친척 동네 쪽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들이 국밥 먹다가 멋쩍은 얼굴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네 요즘 잘 지내지? 며느리가 사람이 좀 두세다고 하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시누이 하나 남은 핏줄과 원수가 됐고 아들은 며느리 손을 들어줬고 친척들 사이에선 며느리 눈치나 보고 사는 불쌍한 노인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한 건지, 잘못했다면 뭘 잘못한 건지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국밥집 화덕 앞에 서서 육수를 끓이다가도 멍해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누이와 원수가 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먼저 찾아왔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손님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무슨 일이야? 말이 아니라 그냥 나온 소리였어요. 반갑지도 않았고 반길 마음도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해. 저희 친정아버지가 과수원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하려고 하시는데 급전이 필요하세요. 1억만 통장으로 싸주실 수 있으세요?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1억이요. 고모한테 막말을 퍼붓고 절교를 만들어 놓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1억을 달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친정아버지 사업 확장 자금이라고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 친정이 많이 힘들어요. 저희 집이 잘 돼야 저희도 마음 편하고 저희 마음 편한 게 어머니한텐 최고 아니에요? 어머니 건물 담보로 대출을 끊어오셔도 되고요. 담보대출이요? 제 건물 담보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화가 올라오는 걸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고모한텐 사기니 뭐니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더니 너는 지금 내 건물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 나와? 너 때문에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던 고모하고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는데? 며느리가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조용하고 차분하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식보다 고모가 더 중요하세요? 사실 고모는 시누이일 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잖아요. 우선 자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고 저도 지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는 너는 나하고 피라도 섞였니? 많이 양보해서 넌 내 며느리니까 그렇다고 치자. 내 아들이랑 사는 여자니까. 그런데 내가 왜 사돈한테까지 돈을 투자해야 하니?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난 싫다. 내 돈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 곳엔 쓸 생각이 없단 말이야. 어머니도 참 욕심 많으시네요. 그 건물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거예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욕심이 많다고요. 제가요. 평생 국밥 팔아서 만든 건물인데 그게 욕심이라고요. 야, 너 지금... 며느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국밥집 유리문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욕심 많다는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사람을 오래 붙잡더라고요. 억울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뭔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걸렸던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상처는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 며느리가 더 많이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얼굴에 못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리고 그 얼굴에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참 뒤에 알고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린 발길을 완전히 끊었어요. 주말마다 오던 것도 없어졌고 명절 연락도 없어졌습니다. 그것까진 그렇다 쳐요. 근데 아들까지 그렇게 됐어요. 아들 전화를 걸면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았어요. 문자를 남기면 읽지도 않았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조종을 했는지 아들 새끼마저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걸었어요. 신호흡이 가다가 끊겼어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국밥집 안이 조용했어요. 육수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갑고 텅 비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요. 전 그날 파장을 일찍 했어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집에 와서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봤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도 내가 댔어요. 생활비도 넉넉하게 쥐어줬어요. 반찬 싸다 주고 명절마다 챙기고 며느리한테 내 폐물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진짜 내 딸처럼 대했거든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돌아온 건 말도 없는 이사였고 주소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었고 욕심 많다는 말이었고 끊겨버린 아들 전화였습니다. 괜시리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여우처럼 꼬리를 치다가 돈 안 주니까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나뿐인 내 자식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싶었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먼저 제 몸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국밥집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잤으니까요. 잠깐 앉아서 쉬면 되겠다 싶었는데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요. 평생을 일해온 그 자리에서요.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어요. 옆에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걸 보고 119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닌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겠다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병원에 입원했다고, 시장에서 쓰러졌다고. 읽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침대 옆에 내려놨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신호가 가다가 끊겼어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에는 보호자가 와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났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서요. 그런데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입원했어? 그래, 시장에서 쓰러졌어. 뇌졸중 전조 증상이래. 많이 안 좋아? 입원할 정도니까 안 좋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많이 안 좋으면 말해. 나 요즘 좀 바빠서 주말쯤 시간 나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래,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잘 자. 전화가 끊겼어요.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이밀더라고요. 그냥 쓰러진 것도 아니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데 아무리 늦었어도, 아니 빈말이라도 지금 간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말은 하지도 못하고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을 때의 제 마음은 화가 났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겠네요. 병원에서는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그 한 달 동안 딱 3번 얼굴을 비췄어요. 첫 번째로 왔을 때였어요. 입원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길래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는데 며느리였어요. 코트를 입은 채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왔어? 좀 나아지고 있어. 와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침대 옆에 과일 봉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많이 힘드시겠다.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고생이 많다. 앉아서 좀 있다가. 천장 무너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서 있어? 왜, 많이 바쁘니? 네, 급한 일 있어서요. 오늘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안색이 괜찮아서 안심이에요. 우선 오늘은 가고 다음에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 며느린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서 병실을 나가버리더군요. 더는 섭섭한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할 만한 짓을 했다. 이럴 거면 오지나 말지. 나중에 욕먹기 싫어서 얼굴이나 비춘 건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망할 마음도 점점 사라질 무렵 제가 퇴원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퇴원한다고. 혹시 시간 되면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요. 안 와도 된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알리고는 싶었거든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았어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퇴원한다고. 읽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도 넣어봤어요.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오늘 데리러 오시는 분 없으세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되죠 뭐.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기는 상황이 아닌데 웃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바깥이었는데 별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병실에 누워있던 한 달이 무색할 만큼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텅 비어 보였어요. 원래 혼자 살던 집인데 그날따라 유독 넓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지나면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공기가 달랐어요. 가구 배치가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두던 자리에 없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퍼뜩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어요. 평생 국밥 팔아 모은 현금 다발, 순금 폐물, 그리고 상가 건물 명의 서류가 든 철제통을 숨겨둔 곳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며느리한테만 은연중에 알려줬던 곳이었습니다. 진짜 내 식구니까, 믿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차디찬 먼지만 가득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독대 뚜껑을 연 채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장독대 바닥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노트 종이였어요. 날림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3년 동안 저 찾지 마세요. 전 그 쪽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핑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3년 동안 찾지 말라고요. 제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지면서 3년 동안 찾지 말라고요. 저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웃집 개가 짖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 전화를 눌렀어요. 결번이었습니다. 번호가 없어졌더라고요. 퇴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신호는 가던 제 아들 번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팡이를 짚고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쪽지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울었어요.
30년을 국밥 팔아서 모은 것들이었어요. 허리 휘어가며 다리 퉁퉁 부어가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모은 것들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손에요. 상황을 보아하니 아들도 한통 속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뇌에 문제가 생겨 입원까지 하고 퇴원했는데 하필 그날 이런 배신을 한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은 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함을 지르며 정신없이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건 한참 뒤였어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몇 주가 지난 걸까요? 어쨌든 정신을 차린 저는 눈물을 닦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일어섰어요. 문득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흥신소에 뒷조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 순간 예전 사이가 좋았을 때 며느리가 깔아준 어플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제 위치도 알 수 있고 제가 어머니 위치도 알 수 있어요. 늘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인데 이걸로 확인하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고 싶어도 지우는 방법도 몰라. 그나저나 별게 다 있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도 어떻게 보는지 알려다오. 그때 기억을 떠올려 어플에 들어갔고 다행히 며느리는 아직 휴대전화가 살아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고 며느리의 위치를 알아냈죠. 사돈이 있는 지방 과수원이었습니다. 300km 거리였어요. 저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조수석에 던져놓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어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300km를 달렸어요. 피를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서원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요. 농가 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300km를 달려오는 내내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손이 떨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너희가 어떻게 부모를 배신해? 겨우 배신하고 온 곳이 친정이야? 친정 사업을 도우려고 시댁돈을 훔쳐간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쉬었는데도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고 저 멀리 과수원 밭이 보였어요. 인기척이 났습니다. 밭 쪽에서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가 본 건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밭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풀을 뽑고 있었어요. 손이 흙투성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고요. 그 옆에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을 쐬며 잠이 들었는지 앉아서 목베개를 하고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굳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어요.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면서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저는 들고 온 분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온 거였는데.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깔아준 위치 추적 어플 그거 보고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넌 물론이고 내 아들 꼴이 이게 뭐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영원히 숨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저 본인이 남기고 간 3년이란 시간을 제가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어느새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전 아들 쪽을 봤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아들을 바라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농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살림이 많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물을 한 잔 떠다 줬는데 저는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뭔가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회사에서 누명을 썼어요. 전 그 첫마디에 이미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명? 무슨 누명? 공금 횡령이요. 직속 상사가 수억 원을 빼돌리고 그걸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증거까지 조작을 했고요. 남편이 구속될 위기였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아들이 횡령 누명을 썼다는 말이 한 번에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야? 내가 왜 몰랐어? 며느리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1년 됐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충격으로 쓰러지실 거라고 남편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 감당하면서 엄마한텐 말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교통사고는? 며느리가 21번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합의금 마련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당했어요. 너무 오래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았대요. 대형 트럭이랑 부딪혔고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니 입원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힘듦을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저렇게 됐다는 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 네. 전세금까지 빼서 급한 합의금을 메웠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어머니 집까지 찾아갈까 봐 주소를 절대 알리지 말라고 남편이 신신당부했어요. 어머니 건물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차갑게 선을 그었다는 게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를 밀어낸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고모 돈을 막은 것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격리 일을 하다 보니까 딱 보니 기획부동산 수법이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날아갈 뻔한 거였고요. 근데 제가 고모님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뒤를 못 가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고모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며느리가 나쁜 인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창독 때는 이 말을 꺼내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시던 날 남편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장독대를 뒤졌어요. 그 돈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막았어요. 한참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랑 서류는 제가 은행 안전금고에 옮겨뒀어요. 어머니 명의 그대로요. 하나도 손댄 거 없어요. 쪽지 이야기도 했어요. 3년 동안 찾지 말라고 했던 게 남편 재활치료 끝내고 누명 씌운 상사 잡아서 누명 벗길 때까지 그동안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요. 3년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전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1년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수발하고 밭일하고 사채업자 맡고 어머니 재산 지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남편을 온몸으로 붙잡고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텐 차갑게 선을 그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였어요. 걱정시키지 않으려고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초췌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텨온 얼굴인지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이래야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속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몰았는지. 미안하다 진짜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흙 묻은 거친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방 안에서요. 밖에선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은행 안전금고에 가서 제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다 있었어요. 현금 다발도 폐물도 건물 서류도 단 한 푼도 단 한 장도 빠짐없이요.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걸 지켜준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돈을 꺼냈어요. 아들 재활치료비로 쓰려고요. 평생 국밥 팔아 모은 거고 허리 휘어가며 만든 건물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 돈이 아들한테 쓰여야 한다면 그게 이 돈의 제 역할인 거니까요. 며느리랑 손을 잡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며느리가 경리 출신이라 숫자에 밝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보통이 아니었어요.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고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상사놈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차근차근 밝혀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뭐든 필요한 것 했어요. 돈이든 발품이든 사람이든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상사놈이 처음엔 발뺌을 했어요. 오히려 아들이 꾸민 일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뽑아온 자료들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계좌로 돈이 흘러갔는지, 어떤 서류가 조작됐는지, 언제 어떻게 증거를 심었는지 다 나왔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잡았어요. 사기, 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줄줄이 달렸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전 재산도 압류되었죠. 그래서는 짧게 설명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포승줄에 묶여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다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잡은 두 손이 같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꼭 참았어요. 울기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아들은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들이 어느 날은 치료사 선생님 손을 뿌리치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날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30년을 국밥 팔았어. 허리 끊어질 것 같아도 다리 퉁퉁 부어도 쉰 적이 없어. 왜 그랬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하나 보고 살았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네가 지금 포기한다고? 엄마 앞에서? 그리고 네 집사람 생각은 안 해? 엄마 보고 힘이 나지 않으면 집사람 보고서라도 악착같이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 이 녀석아.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서라도 포기 안 해. 어떻게 해서든 너 다시 걷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 더는 고생하지 않도록 이 엄마가 널 다시 걷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악착같이 견뎌.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미안하면 일어나. 그게 미안함 갚는 거야. 그날 이후로 아들이 다시 치료에 매달렸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다는 표적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며느리가 매일 옆에 있었고 저도 할 수 있는 날엔 재활실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혼자 일어섰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8달쯤 됐을 때였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보조기구 없이 한번 서보라고 했는데 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 발로 섰어요. 딱 3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3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아들도 울었어요. 치료사 선생님들도 옆에서 같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 중 하나예요. 그 뒤로 아들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처음엔 두 발로 서는 것, 그 다음엔 한 걸음, 두 걸음,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지팡이 없이 복도를 걸어왔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든요. 기뻐서요. 아들 2명도 그 무렵에 완전히 벗겨졌어요. 상사놈이 법정에서 결국 모든 걸 자백했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잃었던 시간과 자리를 완전히 되찾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명은 깨끗이 벗었어요. 아들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자리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 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저 발로 걸어서 나간다는 것만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며느리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텨온 두 사람한테 이런 선물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전 매일 생각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든든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아침에 눈이 떠져요. 저는 그 소식을 듣던 날 국밥집 문을 잠그고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던 날, 아들이 처음 두 발로 서던 날, 그랬던 것처럼요. 이번엔 소주가 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한 가게인데 막상 문을 닫으려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 새벽에 혼자 나가서 육수를 끓였어요. 팔 손님도 없는데 그냥 끓였습니다. 이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맡고 싶었어요. 솥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장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저희한테 효도만 받으면서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사세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에 지난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나요? 마음의 응어리가 그간 살면서 받아왔던 상처가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며 저도 며느리를 꼭 안고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쉴 새 없이 며느리를 향해 고맙고 또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운 저희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함께 마지막 국밥을 먹었습니다. 저의 인생이며 동반자인 국밥을요. 한 그릇 맛있게 먹은 후 뒷정리를 하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저의 인생과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한 것이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달라졌으니까요. 전 이제 시어머니 유세를 떨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아니, 친정엄마처럼요. 주말마다 며느리랑 백화점을 가요. 며느리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예쁜 아기 옷 보면 제가 먼저 집어들어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사준다는데 왜 말려? 우리 손주 거야 이게. 어머님은 이러다 손주 나오면 며느리는 찬밥 신세 되겠어요? 찬밥 신세가 싫으면 좀 더 잘하든가.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말이야. 지금처럼 계속 뭐든 필요 없다고만 하면 우리 아들처럼 너도 네 자식 나오자마자 찬밥 신세 된다. 제 농담에 며느리가 웃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맑고 빛나는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들 바보는 있어도 며느리 바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엔 제가 며느리 바보가 된 기분이라니까요. 시장 사람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이제 다들 알아요. 제가 지나가면 먼저 물어볼 정도예요. 오늘도 며느리 자랑하러 나오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내 은인인데 자랑 안 하면 되겠어? 게다가 이제 곧 우리 손주도 보는데. 그 말이 진심이에요. 이 며느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들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제 재산이 날아갔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선을 그을 때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배신이 아니었어요. 지킴이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방식의 지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62이 돼서야 뼈저리게 알았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며느리랑 손잡고 시장을 한 바퀴 돌 거예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떡도 사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같이 먹을 거고요. 뱃속에 있는 손주한테도 할머니 국밥 냄새 좀 맡혀줘야죠. 그게 지금 제 인생 최고의 낙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